네, 여러분 오늘은 강의노트 제4절 대물적 강제 수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의 압수와 수색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압수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강제로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 수사가 되겠습니다. 압수의 형태에는 점유 취득 자체에 강제성이 수반되는 형태의 협의의 압수가 있고요. 형사소송법 106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 압수할 물건을 지정해서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하는 제출 명령의 형태가 있고요. 106조 2항. 이미 제출받은 물건이나 유류물에 대하여 영장 없이 하는 형태의 압수가 있습니다. 218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형사소송법 215조의 수사기관의 압수라는 것은 보통 첫 번째 협의의 압수와 두 번째 제출 명령을 얘기하는 것이 통상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수색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물건 또는 사람의 발견을 목적으로 물건, 장소 및 사람의 신체 등에 대해서 행하는 강제 수사를 말하지요. 수색은 대개 압수를 위한 전제로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고요. 이와 같은 압수수색과 행정조사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행정조사라는 것은 행정법에서 더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행정기관이 정책결정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현장을 조사하거나 문서를 열람하거나 시료를 채취하는 것 등을 행하는 활동을 말하지요. 행정조사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요. 수출입 물품 통관 검사 절차에서의 물품 개봉이나 시료 채취 등은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어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세관 공무원이 통관 검사를 위해서 소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한 경우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수사기관이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압수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다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특례법 4조 1항에 따른 조치, 즉 특정 수출입 물품 개봉 및 내용물 취득에 관해서는 범죄 수사인 압수 또는 수색에 해당해서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잘 구별해서 이해해 놓아야 되겠고요. 이와 같은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압수수색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 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합니다. 물론 법률에 허용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가 되겠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범죄 혐의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압수수색 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215조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의 정도는 구속에 있어서의 상당한 이유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비례성도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압수수색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 한해서 할 수 있고요. 역시 215조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성이라는 것은 압수할 물건이 증거 방법으로 의미가 있거나 몰수될 개연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이 되어서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최소 침해의 원칙이죠. 수사 목적 달성과 피압수자에 대한 침해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법익 균형의 원칙도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피의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 관련성이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죠. 특히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압수수색은 피의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에 한정이 됩니다. 215조, 106조 1항 등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건 압수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요. 영장 발부 사유인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관련 범죄의 경우 당연히 압수수색이 허용되는데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 압수수색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관련 범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 및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먼저 객관적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혐의 사실 자체 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범행 동기나 경위, 수단, 방법, 시간,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가 없고요.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인적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영장 기재 대상자의 공범이라든지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간접정범 등과 같은 공범이나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 사건에 대해서 인정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플레인 뷰 덕트린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통 설명이 됩니다. 즉 한국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다른 증거라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미국 법상 플레인 뷰 덕트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즉 무관 정보는 플레인 뷰로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압수수색의 대상 및 제한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압수수색의 대상은 먼저 피의 사건과 관계가 있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정보 저장 매체의 경우, 즉 컴퓨터용 디스크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 매체도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관해서는 휴대전화는 통신 매체의 특성을 가지며 방대하고 광범위한 정보가 집적되어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할 물건 또는 압수할 물건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는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한편 우체물 압수의 특칙을 두고 있는데요. 법에서 수사기관은 필요한 때에는 피의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등을 압수할 수 있으며 압수한 경우 압수 시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줘야 되겠습니다. 수색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피의자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로서 피의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이 되겠지요. 피의자 아닌 자의 경우에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서 제한적으로 수색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피의자가 아니니까요. 한편 압수수색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군사상 비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고요. 두 번째로 공무상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공무원 등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 또는 해당 감독관공소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하고요. 세 번째로 업무상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면 법조윤리 시간에도 배운 바와 같이 변호사, 의사, 종교직에 있는 자 등이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서 소지, 보관하는 타인의 비밀에 관한 물건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지요. 다만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라는 것을 법조윤리 시간을 통해서 배웠을 겁니다. 특히 변호인, 의뢰인 비밀보호 원칙을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제한을 강화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 의뢰인, 비밀유지 특권이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의류와 식량 등에 대해서는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서류 등 압수수색 시에도 의류나 식량, 그 밖에 의료품은 압수할 수가 없겠습니다. 인도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압수수색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전제로 하고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장의 청구 및 발부입니다. 영장 청구권자는 검사가 되겠는데요.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받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을 하고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고 있지요. 영장 청구권자는 역시 검사로 하고 있습니다. 영장에 기재할 사항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성명이라든지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 연월일, 유효기간, 압수수색의 사유 등을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 날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압수수색 검증 영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의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예시를 해보면 화면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영장 번호부터 시작해서 죄명, 그 다음에 피의자, 청구한 검사, 압수수색 검증을 요하는 사유, 수색 검증할 장소, 신체 물건, 압수할 물건 이런 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아래에 판사가 서명하고 날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언제 집행했는지, 집행일시, 집행장소, 처리자 같은 것을 이렇게 기재하는 방식으로 영장이 발부가 되고 집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강의 안으로 돌아와서요. 잠깐 영장 기재 사항을 보고 오셨고요. 전자통신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 그 전기통신이 작성된 작성기간을 기재하도록 해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장의 집행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집행기관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해야 되는데요.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라면 사본을 교부해 줘야 되겠습니다. 수사 단계라면 피의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제시하여야 하는 영장은 원본이어야 하고요. 영장 제시 및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거부를 한 때에는 예외가 될 수 있겠지요. 적법한 제시로 볼 수 없는 예로 판례가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수사기관이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거나 피압수자가 영장의 필수 기재 사항 및 일체를 이루는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적법한 영장 제시로 볼 수 없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건정, 잠금 장치를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또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다든지 하는 것 등은 영장 없는 사진 촬영으로서 이 경우에 허용될 수가 있겠고요. 원격지 저장 매체 접속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판례는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에 가름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서 원격지, 즉 외국을 포함해서 원격지에 적법하게 접속해서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한 행위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필요한 처분으로서 허용된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는 당사자 및 관련자의 참여도 필요한데요.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참여 불참 의사를 명시했다든지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급속을 요하는 이유로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한편 변호인의 참여권에 대해서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한 고유권으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피압수자가 불참 의사를 명시했더라도 변호인에게는 참여 기회를 별도로 보장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습니다. 공무소나 타인의 주거 등에서 집행할 때에는 책임자, 주거주, 간수자 등을 참여하게 해야 하며 이들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사람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형사정법이 두고 있고요. 야간 집행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됩니다. 야간 즉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영장에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기재가 없으면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다만 예외가 있어서 도박장 등 풍속을 해치는 행위에 상용되는 장소나 여관, 음식점 등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공개한 시간 내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전자적 정보에 대한 집행 특칙이 있다고 설명이 되는데요. 정보 저장 매체, 디스크 등과 같은 정보 저장 매체를 압수할 때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서 출력하거나 복제하여서 제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장 매체 자체를 반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와 같이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저장 매체 자체를 반출 또는 하드카피하거나 이미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그와 같은 취지가 즉 저장 매체 자체를 반출할 수 있다는 취지가 영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고요. 반출 후의 탐색 절차에 관해서는요. 반출 후 저장 매체 또는 복제본을 탐색하여 관련 정보를 출력, 복제하는 과정은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이기 때문에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역시 참여의 기회를 반출 후에도 보장해줘야 되겠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이미 현장에서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선별해서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출받아 압수를 완료했다면 즉 필요한 부분만 압수해 왔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그 이미지 파일을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서는 피의자 등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잘 구별을 해야 되겠죠. 한편 무관정보 처리와 관련해서 수사기관은 유관정보 선별 압수 완료 후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 무관정보를 삭제, 폐기 또는 반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서 보관하고 새로운 수사에 사용하는 것은 영장 없는 수색과 다르지 않아서 위법합니다. 영장 집행 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수색 후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를 해줘야 되겠고요. 압수물 목록 교부에 관해서는 압수물 목록을 작성해서 소유자, 소지자 및 보관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겠습니다. 이는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칙이며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압수조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마친 때에는 압수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미 제출에 따른 압수 218조의 경우에도 압수목록 작성 교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고 여전히 부담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한편 재압수수색의 제한은요.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압수물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영장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동일한 장소에 대해서 다시 압수수색하려면은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지 재압수와 재수색은 허용되지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는 영장의 청구, 발부에 따른 집행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실제로는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 즉 영장주의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중요합니다. 먼저 체포 또는 구속 목적으로 피의자를 수색하는 경우입니다. 216조 1항 1호에 있죠. 조문의 순서를 잘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체포영장이나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또는 구속영장에 의해서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겠지요. 긴급성 요건이 추가된다고 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해서 체포, 구속하는 경우에는 즉 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있는 경우였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 한정해서 피의자 수색이 허용된다는 것이죠.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수반하는 피의자 수색은 긴급한 필요가 없으면 역시 수색영장을 발부하더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긴급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건조물을 수색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게 되겠죠. 즉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의해서 체포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216조 1항 2호에 규정되어 있는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입니다. 체포영장,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은, 위에서 본 것은 피의자를 수색하는 거고, 이것은 물건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시간적 접착성이 필요한데요. 압수수색이 체포행위에 시간적, 장소적으로 접착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시간적 접착성이라고 부르는데, 판례는 피해자가 체포 현장에 있는지 여부보다는 수사기관의 체포 착수 여부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체포 현장설이라든지 체포 착수설이라든지 등등 견해가 있는데, 판례는 체포 착수 여부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할 수 있는 대상 물건은 체포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무기 또는 도주의 수단이 되는 물건, 그리고 체포의 원인이 되는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물에 한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물건이 아닌 일반적인 탐색적 수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면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지 못하게 되면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즉 사후 조치를 이렇게 취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세 번째는 긴급 체포 후의 긴급 압수수색입니다. 긴급 체포 후라는 것이 조금 다른 점이 되겠죠. 217조 1항에 되어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시간 제한이 24시간이라는 것에도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본 것들과 다른 것은 체포 현장이 아니라는 거죠. 체포 후 24시간 내에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장소적 범위는 이 규정에 따른 압수수색은 체포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 체포된 자의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사후 조치로서 체포 현장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요급 처분이 불인정되는데요. 217조에 의한 긴급 압수수색에는 220조의 요급 처분 규정이 적용되지가 않아서 야간 집행이 제한이 되고 야간 집행 등을 제한되는 걸 준수해야 되고 하급심
판례로서는 그런 견해를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 중에는 야간 집행을 특별히 문제 삼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그와 같은 제한이 없다는 주장도 가능하고 있는데요. 확실한 일도 양단식의 결론은 내려지지 않고 있지만 야간 요급 처분에 대한 다툼, 견해 대립이 있다는 부분도 이해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긴급체포에 수반한 요급 처분이 허용이 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번째로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입니다. 216조 제3항이죠.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에 범죄 장소에서 장소적 제한이 있죠.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압수수색을 계속할 필요성과 관계없이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겠습니다. 그 점에 유의를 해야겠죠. 그리고 긴급성 요건이 필요가 하게 되는데 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며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도 그런 경우라면 사후 영장을 발부받아도 역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잘 구별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임의 제출물 및 유류물의 압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것은 218조에 있는 거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임의 제출물 압수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게 되겠고요. 유류물 압수에 대해서 판례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점유 이탈물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면서 자의로 유기한 물건도 포함이 되고 버린 물건이죠.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로부터 이탈한 물건을 말한다고 합니다. 유류물 압수수색에는 일반 압수수색의 관련성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의성 요건, 임의 제출의 임의성 요건에 관해서 보면 임의 제출물의 압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압수 전에 임의 제출의 의미, 효과 등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서 제출을 해서 제출의 임의성이 분명히 인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임의동행의 법리가 임의 제출의 법리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전자정보 임의 제출과 관련해서는요. 압수 대상이 전자정보, 정보 저장 매체나 그 복제본인 경우에는 임의 제출을 받았더라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을 하고 압수 목록을 교부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제3자가 임의 제출한 경우에요.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가 소유하는 또는 관리하는 정보저장 매체를 영장 없이 임의 제출한 경우에도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을 하고 목록을 교부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히 제3자가 제출하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임의 제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 놔야 되겠습니다. 압수물의 보관과 처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먼저 보관입니다. 압수물은 압수한 수사기관이 청사로 운반하여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자청 보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한 압수물은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등의 승낙을 얻어서 그 자리에 보관하게 할 수도 있고 옮겨서 보관할 수도 있겠지요. 이와 같이 압수물의 보관을 해야 되는 경우 또는 폐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험 발생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으며 법령상 금지된 압수물 중 부패 또는 보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서 폐기할 수가 있겠죠. 대가를 보관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몰수해야 할 압수물 중에 멸실, 파손, 부패 등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이 어려운 경우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피해자에게 환부 또는 가환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는 전국적으로 반환하는 처분을 말하는 거고요. 또는 가환부는 임시적 또는 잠정적 반환을 얘기하는 거죠. 압수의 효력은 지속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환부 또는 가환부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수물 환부 청구권은 피압수자가 소유권이나 환부 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환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피해자 환부는 전국적인 처분인데요. 압수한 작물 같은 경우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의사건 종결 전이라도 검사의 처분으로 환부할 수가 있고요. 통지 의무입니다. 수사기관이 압수물의 처분, 즉 앞서 본 것과 같이 대가보관, 환부, 가환부, 피해자 환부 등을 할 때에는 피해자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그 밖에 대물적 강제 수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의 검증입니다. 검증의 의의 및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수사기관이 사람, 장소 및 물건의 존재와 상태 등을 시각, 청각 등 오관의 작용에 의해서 인식하는 것이 검증입니다. 증거물을 수집 보존하기 위한 역시 강제수사로서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에 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 소유 물건에 대해 지문을 채취한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례가 있었습니다. 승낙검증이라고 보통 설명이 되고 있지요. 검증의 절차는요. 검증은 압수수색과 함께 규정이 되어 있어서 특히 검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 같은 경우는 검증은 허용되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압수수색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검증 처분은요. 수사기관은 검증 시에 신체 검사, 사체 해부, 분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 중에서 신체 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신체 검사라는 것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주로 사람의 신체 내부를 검사하는 검증에 해당하는 강제 수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피부 외표도 포함을 해서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성별,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피고인 아닌 사람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라고 해야 되겠죠. 피해자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나 검증이 모두 제한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신체를 검사할 때는 의사나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검증에 비해서 수사기관의 감정은요.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특별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진 자가 그와 같은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서 얻은 판단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필적을 감정한다든지 사체를 해부한다든지 시체를 해부한다든지 부검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런 것을 예로 들 수 있죠. 감정은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오관의 감각기관을 이용하는 검증과 다르고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위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감정 유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의 필요에 의해서 병원 등에 유치할 필요성이 있을 때
검사는 판사에게 청구해서 감정유치장이라는 것을 발부받아서 유치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유치는 신체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구속에 해당하고요. 구속에 관한 규정들이 감정유치에 준용이 되겠습니다. 한편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어야 하겠죠. 감정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가 발부한 허가장에 의해서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갈 수 있고 신체 검사나 사체 해부 등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감정 중에서 문제가 되는 강제 체열 및 강제 체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체열이라는 것은 혈액을 수집하거나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압수수색의 성격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감정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강제 체열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피의자의 혈액을 압수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감정처분 허가장이나 압수영장의 집행에 의하여야 합니다. 우리 판례는 감정처분 허가장 또는 압수수색영장으로 강제 체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동의의 경우에는 동의의 임의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겠죠. 운전자의 혈액 채취에 대한 동의의 임의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경찰관이 미리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운전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혈액 채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임의 동행의 적법성이라든지 또는 임의 제출의 적법성 요건과 비슷한 법리를 보여주고 있지요. 긴급 체열의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사고 후에 피해자가 의식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사전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이었던 경우 옷에서 술 냄새가 난다든지 등으로 준현행범인의 요건이 갖춰져 있고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면은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환자, 그 의식불명자의 경우 병원 응급실 장소를 범죄 장소에 준한다고 볼 수가 있어서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지요. 앞서 본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예 중에서 범죄 장소에 준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후에 계속 범죄 장소에 의한다면은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아야 되겠지요. 위법한 강제 체열에 해당하게 되면은 증거 능력이 없게 될 텐데요. 영장이나 감정처분 허가장 없이 피의자의 동의 없이 강제 체열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은 이는 위법 수집 증거로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강제 체열과 유사한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강제 체류입니다. 피해자가 임의로 소변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도뇨관을 이용해서 강제 체류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작용을 수반하고 굴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감정허가장 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강제 체류와 강제 체열이 유사한 법리에 적용이 되죠. 만약에 위법한 연행에 의해서 체류가 됐다 그러면 즉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또는 강제 체포에 해당하는 피의자를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등으로 또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위법한 경우 피의자를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한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게 돼 있죠. 이러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체류 요구 역시 위법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얻은 체류는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대물적 강제 수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검증 또 감정도 살펴봤는데 통신 제한 조치도 대물적 강제 수사의 일환으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신 제한 조치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우편물을 검열, 즉 개봉하거나 내용을 취득하거나 체록하는 것 또는 유치하는 것 및 전기통신의 감청, 전자장치 등을 사용해서 통신의 음향, 문헌, 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취득, 체록하거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이
통신 제한 조치에 해당되겠습니다. 성격은요,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제한 조치 성격을 강제 수사로 규정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엄격한 요건과 절차, 영장주의를 요구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대물적 강제 수사로서 이해에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겠고요. 앞서 본 우편물 검열이나 전기통신 감청 외에도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거나 또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취득하는 것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율 대상이 이렇게 넓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요. 통신 제한 조치의 허가 및 집행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허가 요건은 통신 제한 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 규정된 중대한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 중이거나 실행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실행을 저지, 범인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2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즉시 2월 내라도 종료를 해야 되겠지요. 감청이라는 것은, 즉 전기통신의 감청이라는 것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내용을 지득 체록하거나 송수신을 직접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의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행위는 전기통신 감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압수수색 등과 같은 절차로 달리 규율이 되어야 되겠죠. 허가서에 기재된 내용, 통신 제한 조치 허가서에 기재된 내용, 범위 및 집행 방법 등을 준수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집행을 만약에 위촉받은 통신기관 등이 있다 그러면 필요한 설비를 제공받지 못하고 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집행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는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게 되겠습니다. 잘 주의해야겠고요. 긴급 통신 제한 조치가 있습니다. 영장주의의 예외와 같이 국가안보 위협, 직접적인 사망이나 상해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 상황에서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단 법원의 허가 없이 조치를 할 수가 있고 사후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집행 착수 후 지체 없이 법원에 허가 청구를 해야 하며 36시간 이내에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중지해야 되겠습니다. 허가를 받지 못한 감청은 역시 불법 감청이며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한편 통신 제한 조치의 내용 중에는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대상에서 본 것처럼요. 통신 사실 확인 자료라는 것은 전기통신 일시 언제 했느냐, 그쵸? 발착신, 또 통신번호, 로그 기록 자료, 발신 기지국, 위치 추적 자료 등을 통신 사실 확인 자료라고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위와 같은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 관할 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역시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료 제공 요청 후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되겠고요. 사후적으로 사업자에게 송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자료를 폐기해야 되겠고요.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그 사용이 제한이 되어서 취득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관련 범죄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압수수색의 경우와 유사하게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 및 자료 제공 요청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관련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통신 제한 조치와 관련해서 허가 없이 녹음하는 비밀 녹음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비밀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금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두 가지죠. 공개되지 않고 타인 간의 대화인 경우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등을 이용해서 청취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타인 간의 대화라는 것은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를 가리키며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 쿵, 쾅 하는 이런 소리라든지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화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녹음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라는 점에 대해서 몇몇 판례들이 있으니까요. 강의 노트를 중심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위반해서 즉 비밀 녹음된 불법 녹음 또는 청취된 타인 간의 대화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4절의 대물적 강제 수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